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진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최리나입니다. 대외 변수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중에 우리 증시도 전전의 급락 이후에 전일 반등에 양시장 모두 성공을 했죠. 코스피도 194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540은 하루 만에 되찾아서 어느 정도 지수가 그래도 안정권에는 일단 올라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7일째 지겹게 팔고 있긴 한데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목, 금, 월, 화 기관이 나흘째 방어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닥은 어제 그래도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1%대 올라서 540을 사수해준 것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사이테마가 불면서 전전에 급락했었던 엔터주가 일부 좀 되돌아왔고요. 무엇보다 카지노주가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오픈 일단 허용 소식 때문에 급반등한 것도 코스닥의 전반적인 투심을 좀 살려낸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만히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틀 연속 반등이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점차 더 완화되는 가운데 주택 지표마저 좋았던 데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뒤면 듣게 될 텐데 코앞에 두고 기대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FOMC 회의 결과 내일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오늘 일단 관망세는 좀 짙으면서 거래는 많지 않겠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FOMC 회의 결과 듣기 하루 전입니다. 이 같은 이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 만나는 수요일 아침이네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얘기를 이번 주에도 또 해야겠네요. 연속해서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회사채 디폴트도 그림자 금융도 지방정부의 부채도 아니라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까봐인데 부동산 버블, 그러니까 집값에 거품이 완전히 확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번 사태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신기한 거는 중국 증시가 별로 요동을 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에서도 이런저런 디폴트 소식이 들리면서 어수선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고 봐서 그런지 큰 요동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차이나 크런치,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상하이 차오리를 비롯한 한 두 군데, 이제 세 군데까지 이제 마침내 저장성의 한 부동산 업체 35억 위안 정도, 단일 회사 지금까지 나온 디폴트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만, 글쎄요, 지금 부동산은 중국 부동산은 제1선 도시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면서 버블이 심화되는 단계고, 좀 지방으로 밀려나는 3선, 4선 도시로 가면은 또 부동산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 시장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보도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도 조심해야 할 단계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 상황을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지도부, 정부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또 의도하는 구조조정 내지는 개혁 또는 좀 더 자본주의다운 자본주의를 위해서 계획된 시나리오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설명인데 과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습니다만 베스턴 사태가 있고 그다음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서 금융위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 연준이나 인민은행 같은 이 중앙은행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끝까지 믿어줘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끝내 큰 사건을 이렇게 불거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중국 워낙 돈 많은 국가니까 이렇게 조금씩 소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선진화된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그런 자본주의에서 좀 이렇게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로 가는 그 진통이라 그렇게 현재로서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일까요? 인민은행이 최근에 위안화 환율 1일 변동폭을 한 2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는 역시 위안화의 약세로 리액션이 나타났는데, 결국 위안화 약세 유도에서 수출과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작전일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와는 무관하게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즉 위안화 약세로 유도했던 것은 한 번이 유입을 좀 제한하고, 또 불필요하게 부리 같은 것을 갖다가 수입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위안화를 만들어서 고수익에 이재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그림자 금융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고 내지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해서 금융시장의 그 위기 요인을 갖다가 부풀릴 수는 없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위안화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중국 인민은행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방적인 위안화 절상 쪽으로만 베팅한 그런 투자 행위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좀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도 0.5%에서 1% 정도로 환율 변동폭을 갖다가 위안화 변동폭을 늘렸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딱히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는 위안화 환율 변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중국 인민은행이 의지가 가미된 그런 최근의 위안화 약세요 변동폭 확대라고 보여집니다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위안화를 또 안정시키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은 너무 일방적인 위안화 강세에 베팅했던 세력들을 조금 이렇게 다치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인민은행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는데,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된다면 위안화는 떨어진 급격한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국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시장이 위안화 약세 쪽으로 공격을 감행하겠는가라고 본다면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국 변수는 어쨌거나 몇 년 전부터 이른바 퍼펙트 스톰 가운데의 한 삼각파도를 이루는 한 파도였는데요. 그럭저럭 잘 버텨왔습니다만, 금년이 이렇게 약간 중국이 좀 위태위태하게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가긴 가야 될 것 같네요. 중앙은행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슈를 얘기하셨는데, 미국 중앙은행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주재하게 되는 3월 FMC 회의가 사실상 개막을 했고, 하루 뒤면 결과를 듣게 될 텐데, 지금 컨센서스는 역시 똑같은 속도의 추가 테이퍼링 100억 불 정도 이번에 더 줄일 거다라는 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결국 무력화되긴 했지만 포드 가이던스 수정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옐렌 의장이 취임해서 이제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FMC고, 옐렌 의장이 첫 주재하는 FMC이기도 한데, 여기서 느닷없이 또 버냉키 의장 시절에도 연준 부의장으로 같이 그 정책을 수행해왔던 옐렌이 특별하게 정책 변화를 갖다가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또 좀 과도한 전망이겠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미국 증시가 내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군사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되는 면도 있었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결국은 이제 옐렌 의장이 4년 동안 또 이렇게 시장과 잘 사겨 나가야 되겠는데, 첫 이 등판에서 어떻게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나오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드 가이던스는 어쨌거나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이렇게 주도하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ECB나 연준도 쫓아가는 흐름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과거에 이른바 정량적인 그런 보드 가이던스, 뭐 실업률이 얼마까지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기각하고 자기들이 알게 했다는 정성적인 판단이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이제 금리가 올릴 만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올리겠다는 것이고 시장 너희는 함부로 전망하거나 판단을 들지 말라 하는 것이 이른바 정성적 보드 가이던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끝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한참 뒤의 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민은행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준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FMC 변수는 어쨌거나 좋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내달리고 있고 그래요. 이제 딱 하루 후입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은 FMC 성명서 내용이나 연례 의장의 기자회견 그게 나오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또 이제 하루 거리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열고 이제 내달리는 쪽으로 간다면은 또 시장은 한번 또 중앙은행들을 믿고 또 내달리는 그런 장으로 간다는 것이고 막상 내일 또 이렇게 주춤한다면은 이미 또 FMC 재료는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FFC 결과 하루 뒤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난주 이 시간쯤 연결했을 때 적어도 한 1970포인트 정도는 돼야 랠리다운 랠리를 얘기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의외로 10선까지 바닥을 찍고 지금 40선까지 반등을 겨우 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힘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와 원달러 환율의 전망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달러원도요. 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인데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전체적으로 갇혀들고 있는 장입니다. 위로도 내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시원하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좁은 박스권 장세를 갖다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차트를 못 보내드려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립니다만 일목균형표로 살피자면 우리 코스피 지수로 다시 또 이렇게 두터운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가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190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은 또 이렇게 최근 들어 확인된 국면이고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기관 매수세로 이렇게 지수를 굉장히 끌어올렸고 또 밤사이 또 뉴욕 증시가 랠리를 또 이틀째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크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날인데도 여전히 기술적으로 판단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1975, 1985 그리고 2000 이런 식의 한 15포인트씩의 위치하고 있는 이 저항선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열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쪽이 좀 그 위험 요인이 잦아들면 또 이렇게 한쪽이 붉어지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따로 중국 따로 미국 따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시장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박스권 중에서 하단과 상단이 열리면은 좀 이제 어느 쪽이든 그 배팅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해지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쨌거나 그 갇혀든 장 안에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열리는 시점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리는 거 보고 쫓아가도 충분할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요,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지만 어제 이미 서면 답변서 내용이 거의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매파적이다 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도 괜찮다는 식의 언급을 했더군요. 네, 저도 어제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조금은 의외다 싶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주열 총재 내정자는 전통적인 한은맨입니다. 시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인식하죠. 한은에서 이렇게 장뼈가 굵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주열 총재 내정자의 그 서면 보고 양식을 보면서 좀 잦아드는 국면이 있는데 아마 그분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그 발언 한마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금까지 받은 느낌으로는 김중수 총재 시절에 그 하는 조직과 그 인사 이런 쪽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뭐 우선 다른 쪽에서 이미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 전략을 갖다가 이미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머징들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시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 하는 총재가 바뀜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인상도 어렵다고 본다면은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인 뭐 연내에는 이렇게 동결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뜬금없이 뭐 국채선물 강력하게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도 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원위치 되면서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참 이제 외국인조차도 이렇게 무조건 날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이래저래 모두가 힘든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참 이 꾸준히 포지션을 갖다 잡아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이렇게 뭐랄까요, 대단하다는 생각과 연민의 정과 존경의 마음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너무 어려운 이 와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전평을 하는데도 이렇게 버벅거린다면 돈 태운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힘든 국면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뭐 이진우 센터장님도 그 중심에 계신데 이렇게 좋은 분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변수는 끝까지 관찰해야 될 변수다 하셨고, FMC 회의 결과는 하루 뒤에 나오겠지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총재가 바뀌더라도 연내까지 금리는 묶일 걸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NH 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7분 정도 뒤면 시초가 나올 텐데 시초가에 어떤 종목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답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저평가돼 있다, 바닥도 확실하게 찍었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일 동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서 어제 시초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뭐 종가 자체가 15,650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어느 정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등의 여지를 조금 남겨놨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동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시는 게 차라리 심적으로 편하시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르는 단계가 바로 지금의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 PR주, 저 PBR주를 좀 더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여전히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언제나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가야지 진정으로 우리는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빡 올라가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하루 만에 빡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저 이상로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AS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 정도에 사보면 딱 좋겠다 하는 종목이 오늘 또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또 저 PER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왠지 자동차 관련으로 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공업이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소재 가공 및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차량 고급화 추세의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우리가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만드는 일은 바로 시트 패드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 암레스트, 그리고 헤드레스트, 그리고 시트 사이드 패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보셔야 되는 점은 시트 패드하고 헤드레스트 그리고 시트 사이드 패드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꾸준히 잘 나갔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매출처가 좀 더 상승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좀 더 수익이 올라오는 구간이 바로 이 암레스트입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앞좌석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암레스트. 하지만 지금 뒷좌석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될 점이 고급화로 갈수록 암레스트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차에 대한 수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차량 고급화에 추세적으로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에쿠스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그리고 엑센트 그리고 뭐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고급형 모델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현대공업의 암레스트다, 그리고 시트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조금 바라볼 수가 있겠죠. 보시더라도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에 모두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틈새 시장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부각되는 역할이 되는 게 바로 이 현대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OPM 바로 영업이익률을 하는 부분도 지금 한 9%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당연히 저평가가 있죠. 7.3배입니다. 실적과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7,300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실적과의 좋은 종목 바로 오늘 현대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특별히 시트 쪽과 암레스트를 만든다는 현대공업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 PBR 관련주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또 꾸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해 주시고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고요. 동양증권 명동 더블 프레스티지 센터 정민성 PD님도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진경 연구원님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니까 환해졌습니다. 일단 개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스피 쪽부터 살펴주시죠. 일단 코스피 오늘도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작년 하반기부터 좀 저점을 낮추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반등을 시도하려는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지라인은 한 1900 초반선으로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1980선까지는 조금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947선부터 좀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마 이 61선 부근인 1950선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좀 살펴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적인 상승세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번도 21선을 좀 이탈하지 않았죠. 좀 기술적으로 소폭 조정은 보이긴 하겠지만은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535선까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코스피 같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 1,070원 정도로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069원으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FOMC를 좀 앞두고 나서 환율이 오늘 좀 상승 출발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아마 1,070원 정도 좀 돌파하는 여부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세를 출발했죠. 어제 시장 베이시스 그 상황에서 콘텐고를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다시 한번 선물 지수도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지라는 250선 그리고 오늘 좀 61선 부근이 한 256선까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코스피는 1950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61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 듯도 보입니다. 사흘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오늘 아침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환시장 분위기는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잠깐 살펴드릴게요. 니케이가 어제 이미 닷새 만에 반등을 줬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0.6% 정도 추가 반등을 해서 니케이 기준으로 14,500라인 부근 조금 밑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실 오늘 지표가 한 가지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도 일단 반등을 주네요. 일본의 2월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요 1조를 넘었습니다. 1조엔을요. 1조 1,300억엔 나면서 예상인 8,900억엔보다 더 크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출만 보더라도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가 채 안 되는 9.8% 정도만 증가해서 이 역시도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2월 수출 증가폭을 예상은 원래 12.4% 정도 늘어나리라 기대했었는데 수출이 역시 예상만큼 또 늘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2월 무역수지 악화 속에서도 니케이는 추가 반등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중 모습 코스피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닷새 만에 반등하더니만 오늘 추가 반등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8만 원대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130만 원 아래쪽에 머물고 있네요. 장 초반 전일 조금 장 초반의 흐름하고 장 후반 흐름하고 좀 달랐었던 사실은 거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던 자동차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쭉쭉 치고 나오면서 83만 원대는 일단 회복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잇따른 소송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을 좀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역시 연이은 반등이 나오면서 37,000원대는 살려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같이 1%대 반등 주고 있네요. 자, 어제 한국전력이 2% 넘게 올랐었어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어제 좀 급등해서인지 조용한 편입니다. 기아차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역시 쉬어가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생명은 빨간불 정도만 살짝 보여주는 정도. SKT가 최근에 좀 올라오더니만 오늘 약간 약보합권에서 역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분위기 알아볼까요? 파라다이스가 우와 36,000원대. 오늘 이 종목 돌발 종목으로 예약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급등했었지만 사실 종가상으로는 얼마 못 올랐었거든요. 급등한 폭에 비해서. 근데 파라다이스가 오늘 아침부터 또 8% 급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죠? GS 홈쇼핑이 오늘 1% 정도 상승합니다만 여전히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은 아직 바닥을 좀 못 잡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ENM, 동서도 오늘 모두 다 플러스권이네요. 네, 시총 상위주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오늘 아침에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업종 분위기 얘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증권으로 나가서 얘기 듣죠. 명동에 계신 정윤성 PD님. 예, 오늘 우선은 장 초반에 좀 기분 좋은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네이버가 발군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 그 고가에서 고점 매도에 매물이 추대가 되면서 좀 밀렸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저가에서 매수를 할까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3%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이구나라는 사실을 네이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런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저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2% 저가에서 좀 반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들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5%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LG 관련주들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LED 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서울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나도 LED 주다라고 외치듯이 LG노텍이 오늘 1.3%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 관련주도 LG전자 같은 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LED 중에서도 거작 매출 비중이 LED 쪽에서 가장 큰데 0.3%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매물이 좀 취배가 됐었죠. 아무래도 좀 네이버랑 같은 흐름을 보였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5% 저가에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있다가 눌림목 때는 어김없이 다음날 좀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캐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카지노 업종군 돌발 종목으로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을 미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장한 지 한 7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시각 현재 수급 상황 들여다봐야 되겠죠. 최근에 기관 없으면 어떻게 올랐을까 싶을 정도인데 기관 사는데 외국인이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사주는 듯도 해서요. 수급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한 8거래일 만인가요? 네, 오랜만에 좀 외국인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04억 원가량 조금 매수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이 외국인이 오늘 좀 장막판까지도 함께 좀 지속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기관에서 팔았었고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외인이 다시 한번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이겠는데 극히 좀 소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도 외인이 좀 매수세로 늘려 나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조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매수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상승세 좀 지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는 그 자동차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운수장비 업종은 좀 기관들의 매수세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오늘 좀 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보아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역시 전기전자 업종 외인과 기관 중 양매수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RT 관련주를 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좀 제약 업종 쪽에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최근 들어서 제약 업종이라든지 바이오주 중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약 업종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업종에 대한 팁까지 수급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FOMC 회의 직전 달러원 출발 상황과 오늘 지금까지 흐름 전망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전에 조용하지요? 어제도 좀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 하락한 106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68원 30전과 1069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68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가운데 주요 통화상별로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번 뉴욕 여객시장에서부터 오늘 서울시장 개장까지 달러원의 보합권 흐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가장 큰 통화는 유로화였는데요. 유럽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이외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이후 다시 달러화 대비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의 반등은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면서 원화의 약세가 제한되는 데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인데요. 최근 한 달간 달러화 대비 2.5%가량 하락했고요. 달러 위안 환율은 위안화 변동폭이 확대되던 당시 시점에 6.15 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6.19 위안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위안화의 약세는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 영향을 주면서 이 위험 통화들과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엔화의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원화와 관련해서는 원화와 위안화 사이의 상관성이 최근에는 다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만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요. 다만 원화의 강세를 제한하는 정도의 대외 변수로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내 수급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의 경우 달러원이 1060원 80전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결제 수요와 외국계 은행 역성금 수요가 환율을 반등세로 이끌었고요. 1060원대 중반대에서의 강한 지지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과 수출업체 내고 그리고 결제 수요 등이 등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 수준을 다른 질적 가이던스로 교체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노동시장 조건이나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 등과 같은 질적 지표로 대체할 경우 미래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는 달러화는 약세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4년 GDP 성장률의 전망치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지표 부진을 근거로 하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의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날치로 돌리면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달러화는 강세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위완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건 원화와 완전히 커플링 된다기보다 원화 강세를 저지하는 정도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해 주셨고요. FOMC 관련해서는 실업률에 대체할 만한 뭔가 보완 수단이 나온다면 그리고 실업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수정이 된다면에 따라서 달러 흐름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한 분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40선 중후반, 코스닥은 540선 중반 정도의 반등이 또 한 번 일어나는 아침인데 돌발 종목 약속하고 저희가 예약해두었던 일단 카지노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도 카지노 클러스터 생기면 외국인 자금이 더 한번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파라다이스 GKL 쪽이 훨씬 더 좀 강원랜드보다 등락이 더 크게 급등이 나오는 듯 싶고요. LG 그룹주도 아까 전에 우리 정윤상 PB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셔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LG전자가 어제 모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의 좋은 호평을 받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구글하고 손잡고 스마트 시계 또 개발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었죠. LG그룹주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반등 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내수주가 좀 잘 나갔던 시절에 SBS 콘텐츠허브가 참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급하게 밀리면서 한 고점 대비 20%가량 조정받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나흘째 밀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카지노주부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영종도 리조트 허가 소식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5.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GKL도 3.8%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에 대한 카지노 클러스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성장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이미 장 전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거의 14%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렸었는데 오늘 또 그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나 마카오의 사례를 보면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의 성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 클러스터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라다이스와 GKL, 제2의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의 그런 밑그림은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섰을 경우는 유락시설에 한계가 있지만 카지노 클러스터가 형성될 경우는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스파, 공연장, 영화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위락시설이 집결이 되기 때문에 집결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지노 하나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가족들의 그런 하나의 관광지로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보유를 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밑그림이 이제는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카지노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족들의 그런 오락시설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아까도 동시효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LG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이 1.3% 올랐고요. LG가 1.2% 또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도 꾸준하게 상세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를 말씀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회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는 지금 우선 실적
특히 TV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또 삼성전자와 다르게 그런 매출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죠. 특히나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가전 내 그 가정에 있는 그런 전자제품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분기에 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보통 20%대의 판매량이 기존에는 감소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10%대 중반대로 감소폭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언제든지 뇌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분도 워낙 기존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은 주가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기대감보다 좀 좋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가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그룹에서의 그런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의 실적이 고루고루 올라가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또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화학 같은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순자산 가치가 LG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LG이노텍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이노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ED의 수익선이 개선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흐름을 LG이노텍으로도 또 온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LG이노텍의 부분에선 LED 적자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 564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동률 상승과 또 조명 비중 증가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도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1분기의 영업이익이 39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시장 예상치보다 54% 웃도는 그런 금액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LG 관련주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탈출에 대한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애플의 모멘텀을 지금 겨냥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대면적 아이폰 패널 6월부터 공급을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UHD TV 시장에서도 확대가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들 작년에는 굉장히 싸늘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온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BS 컨텐츠업인데요. 기존에 한국의 드라마가 해외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해서 SBS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 기존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급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2%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본 쪽에 대한 매출 하락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의 레포트가 목표가를 좀 하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본 매출이 왜 좀 줄어들 거 아니냐. 2010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본 주요 5대 지상파가 한국 드라마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좀 편성을 하지 않게끔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의 판권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좀 별에서 온 그대가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은 SBS 컨텐츠허브의 수출 비중에서 40%가 지금 수출 비중이 40%인데요. 그 중에서 일본 쪽이 70%로 막대한 비중이 차지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 비중은 3%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SBS 컨텐츠허브의 악재는 좀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SBS 컨텐츠의 하락폭이 크겠지만 지금 주가가 2만 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급락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류에 대한 또 드라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그런 수혜 종목으로 SBS 콘텐츠가 그래도 탑픽인 종목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악재가 모두 출현된 이 시점이 좀 저가에서는 한번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주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홀딩 하시라고 얘기하셨고 LG그룹주 가운데는 LG이노텍을 탑픽으로 SBS 콘텐츠업은 오늘까지 밀리지만 오늘이 바닥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특징주 더 보죠.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 일진 그룹주들이 좀 바짝 했었다가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나왔었죠. 근데 오늘 홀딩스가 다시 한번 급등을 주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상승을 반면에 키스트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그대 차익 매물
매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지분 매도라는 안 좋은 이슈까지 오늘 뿌려진 모습이고요. NC소프트가 리니지, 그 대표적인 게임이잖아요. 리니지 모바일 버전 게임이 출시됐다는 소식에 추가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부터 순서대로 NC소프트까지 스튜디오에서 들어볼게요. 네, 일진홀딩스 그 자회사 알파니오 메디칼 시스템이 그 초음파 진단기 개발 업체로 그런 성장성이 두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그 일진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자회사도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수익성의 면에서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일봉상 보시면은 좀 매물대 강하게 조금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시되 아직 신규 매수는 조금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어부 반도체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좀 엮여지면서 좀 강한 상승세로 보였었죠. 물론 사물 인터넷 관련주는 좀 충분히 블루 오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일 뿐 지금 당장으로서는 글쎄요 조금 그 단기간의 이슈가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부 반도체가 좀 이렇게 그 한 차례 그 한 3월 2월 말부터 좀 바닥을 다지다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추격 매수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한에서는 5일선을 그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보유를 하시되 만약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일선을 좀 이탈을 하시면은 그때 조금 손절을 하시는 좀 전략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이스트 같은 경우 김수현의 그 별거대 소식으로 해서 한 차례 좀 강하게 급등을 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또한 오늘 좀 악재성까지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건 재무구조적인 면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키이스타가 지금 김수현으로 인해서 좀 한 차례 조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기관들마저도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그 순절 라인 좀 61선 부분까지로 좀 한번 살펴보시 바라겠고 61선 이탈한다면 더 강한 조금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C소프트인가요? NC소프트 그 최근에 이제 리니지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엄청난 좀 인기를 모았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도 인해서 리니지로 인해서 조금 한 차례 좀 기대감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SK텔레콤과 그런 모바일 서비스를 제휴를 했다는 소식인데 리니지가 이런 그 모바일과도 함께 좀 협력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 함께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 좀 추가적인 상승세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형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좀 매물대도 강하게 돌파를 했었고요. 또한 그 61선도 좀 이평선도 강하게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전고점 부근이 한 25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한 번에 올라갈까요? 사실 NC소프트 주가로는 물리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뭔가 이 22만 원, 23만 원대가 굉장한 매물대로 느껴지거든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새로운 이제 게임도 출시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그런 중국에도 좀 수출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매출면은 좀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또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흥행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중기적으로 25만 원까지 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온라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면이 바로 중국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좀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NC소프트는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로 괜찮다. 25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게임주 가운데 조이시티가 얼마 전에 게임주 급락한다 같이 좀 많이 밀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저희가 사실 오늘 일부에서 이 종목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종목 5개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뷰웍스도 어제 이라이콤이 사상 최대 실적 기대에 올랐던 것처럼 역시 같은 이유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마트는 그러나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소폭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에 이어서 조이시티 얘기를 명동으로 가서 이어 들어보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인데요. 조이시티 지금 중국 쪽에서 그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판권을 연장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재계약의 미니멈 개런티 같은 경우가 약 1,800만 달러
로 1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3년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조이시티 매출의 약 30%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이시티는 이제 프리스타일의 이번 중국 쪽과의 계약 연장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를 모티브로 한 캐주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거의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됐었습니다. T2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중국 쪽 정식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9년이 넘는 이제 동안 서비스 기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T2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04년 설립 이래로 지금 프리스타일, 팡야 등 한국 인기 스포츠 게임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은 이런 엔터테인먼트와의 이런 긴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조이시티 같은 그런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두 게임의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좀 약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접근을 하실 때는 한 종목에 이렇게 올인을 하시기보다도요, 여러 가지 게임 업체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파이가 커지는 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한두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이 한두 가지 종목들은 또한 한두 가지 게임으로 인해서 매출의 희비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액토즈 소프트 같은 여러 가지 모바일과 웹 게임들 같은 경우를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강세 흐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추배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국 쪽의 계약 연장은 오늘 2.3%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좀 신중히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대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수주 부분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 119억 원의 규모의 장비 수주를 좀 공시를 했고요. 지속적인 장비 수주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익 IPS를 좀 싸게 좀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하락 부분은 수주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런 우려감을 오늘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스텝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원익 IPS의 PC VD 수준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좀 깨져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을 때는 5일선과 21선 타면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1,400원을 찍고 8,300원까지 지금 급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이제 부품주들 접근을 할 때는 저는 차트가 깨져 있지만 지금 이럴 때가 좀 저가에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차트가 깨져 있다가 다시금 차트로 회귀를 했었을 때의 그런 안전마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20원대면 지금 어느 정도는 부품주들 분산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주가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뷰웍스인데요.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1.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용 엑스레이 디렉터 장비가 필름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P, DR 등 디지털 제품의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한 869억 원, 영업이익은 44% 늘어난 192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웍스 같은 경우 상당히 탄탄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좀 5일선을 맞닿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 4%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월 기존점의 매출과 관련해서 규제 영향이 소폭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비 경기 부진이 좀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마트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이버가요, 어제 오늘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이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현대로템이 한번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KTX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7거래일 만에 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대 상승 중에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21선 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일단 N자형 패턴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좀
조금만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수주 관련 소식을 위해서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지만은 일단 그 31,700원 부근에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수주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했던 그 물량들의 사고가 나고 결함이 발견되면서 급락했었던 그 주가까지 일단 회귀했는데 오늘 좀 정리하고 빠져나왔으면 이시라면서 현대로템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동양증권 명동지점에 계신 정윤성 PB님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간인 듯 합니다. 전문가 5분께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는데 이런 답이 날아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먼저 최승 차장님은요, 기술적 반등이 진행 중이다 라시면서 지금은 반등이 기술적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여전히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코스피가 1960선 정도에서는 아마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시는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네요. 김현겸 팀장님은 대외 불안이 완화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이 같이 몰려있는 운수장비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를 콕 집어주셨고요. 안창근 대리님은 간밤 미국 증시가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여전히 자제하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저항대에 관해서 의견 주신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일환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뭔가 오늘까지 반등을 좋게 보면서도 약간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들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5, 60선 정도에서는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의견 내셨네요. 네, 우선 코스피가 오늘까지 4일째 연속 반등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추세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동반한 상승이 아닌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상황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100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는 60억 원대, 68억 원 정도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여전히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지금 기술적 반등 안에서만 좀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이제 순매수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상승 탄력 강화에는 좀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주요 이평선들이 1950선에서 60인선에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의 관심은 연련 의장 취임 이후에 첫 이제 FOMC 18일 19일에 열리는 FOMC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FOMC 이후에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항 영역을 돌파할 수 있는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요인들 보면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신흥국 외환위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경기도나 지금까지 보시면은 계속 시장에서 반복되었던 악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악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약간 악재에 대해서 좀 둔화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시점, FOMC에 대한 확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후에 매수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아래에서는 계속 지지력 확보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 반등 저항 영역을 돌파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과대주의 반등이 좀 상승폭이 컸던 모습이고요. 이제 4월 초부터는 1, 4분기 어닝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좀
주요 업종들만 좀 슬림화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이후에 지금 기관들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업종들, 또 그러고 실적 개선까지 같이 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은 미디어, 제약, 바이오, 기계, 그리고 단기 낙폭이 좀 심했던 업종들로는 아까 김영광 팀장님 말씀하셨던 운수장비, 자동차, 주소원 업종에 대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FOMC 회의 이후에 수급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얘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이제 인사드리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이제 월, 화, 수 3일 나왔으니까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시죠? 자, 제 얼굴이 익숙해지시면 아침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수익 잘 내드릴 테니까 2% 계속 고정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 해안을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전일 우리 강하게 올랐던, 섹터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저터널 관련해서 좀 강하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해저터널 관련주부터 조금 오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KT 서브마린인데, 지금 해저터널 관련주 중에 제일 크게 오른 것이 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KT 서브마린이었는데, 어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특수건설이, 바로 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금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요거 따라가면 될까요? 따라가면 안 될까요?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단순 테마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저항대가 오게 되면 강하게 날을 세웠다가 침처럼 다시 빠집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따라가지 말자. 자, 요거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 그 다음에 지금 이 해저터널 관련주로 지금 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특수건설, 또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그리고 또 한국선제, 그 다음에 동아지질, 이런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뒷받침돼 주고 있지는 않고 결국은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저항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매물 소화대가 나오면서 쭉 빠지게 되니까요. 요건 따라가지 말자. 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게요. 바로 이제 3D 프린팅 관련주예요. 3D 프린팅, TPC, SMAC, 그 다음에, STI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부터 좀 살펴보자면, 자, 3D 프린팅 관련주들, 지금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3D 프린팅 관련주들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STI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고, 자, 분명히 지금 해저터널 관련주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STI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 비율이 10.7%나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또 다른 3D 프린팅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바로 TPC인데요. TPC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적인 측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 역시 신용 비율이 4%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MAC도 볼게요. SMAC도 살펴보면 SMAC도 여전히 3D 프린팅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찝찝한 감 살펴봐야 되겠죠. 뭐냐면 신용비율 이것도 8%가 넘어요. 자, 이렇게 신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여러분들
아마 10,000원대에서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이 동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요거 역시 보면 신용비율이 8.27%나 됩니다. 요 얘기가 뭐냐면 신용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언젠가 툭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따라가도 된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역전해 봐야 될 거는, 자, 계속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그럼 오늘 하루 손을 놓을까요? 손가락을 빨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을 오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가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한진해운홀딩스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한진해운홀딩스가 지금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개편과 함께 3연속 점 상한가가 나오고 금일도 지금 출발선보다는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가시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진해운홀딩스는 여기 지금 저항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6,300원대가 저항대가 있어요. 요거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매수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차라리 눌림목이 주는 5,100원대까지는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따라 추격 매매. 요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한진해운홀딩스 지금 그 가격대에서 저항대가 있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자,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볼게요. 일단은 CKH부터 보겠는데, CKH가, 전에 사명이 차이나킹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먹을거리, 즉, 푸드에 대한 관련주고요. 음식료 관련주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식들, 그러니까 불신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횡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박스권을 나타내는데요. 자,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부분. 자,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 자, 차이나 하오란. 자, 바로 이 폐지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중국이 지금 바로 그 환경 문제하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하오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 차이나 디스카운트 불식이 되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횡보, 그다음 다시 재상승, 다시 약간의 조정 구간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차이나 디스카운트 이게 불식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바닥권역에서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어떤 동사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차이나 그레이트 볼게요. 바로 이제 의류 회사인데요. 이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좋은 실적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디스카운트, 즉 중국 그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겠다. 예전에 중국 고섬이 상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리노드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그건 자진 상폐를 했죠. 자진 상폐하고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는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중국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믿지 못하겠다. 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는데, 자, 주봉이나 월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도요, 자, 낙폭을 다 회복하고,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승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추격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Yes, of course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CKH,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중에 차이나 그레이트를 좀 꼽아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중국 내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또 의료 회사들이 있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 베이직 하우스 한번 보고 갈게요. 베이직 하우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어떤 협황을 그리고 있는지. 베이직 하우스 보세요. 지금 주가의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MK 트렌드라고 여러분 TBJ
톰보이진 아시죠? 그 MK 트렌드도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이 MK 트렌드도 주가의 모양을 보니까 최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중국 내 의류 업황 쪽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의 지금 중국 회사 즉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의류 회사이고 대한민국에 상장이 또 돼 있습니다. 중국 회사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차이나 그레이트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일단 저희가 매수가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인 바로 10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은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거기에 예병군 멘토 즉 예병군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속이 되시는데요. 요 매수 가격대 즉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이때 살펴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많은 소통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모르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를 1577-7451로 전화를 해보시면 자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많이 접속해 주세요. 접속해 주셔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는데 단기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중장기 매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매매 습관, 매매 스킬을 고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CKH, 차이나 하오란에 대한 지금 주가의 모양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꼭 참고하셔서 자 매매 전략까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들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 그 다음에 해저터널 관련주 그 다음에 뭐요? 자 3D 프린팅 관련주 자 요 세 가지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FMC 회의 결과 듣기 전 시장이 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사자 하는 주체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는 수준인데요. 그렇지만 유가주가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반등이 눈에 띄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카지노주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상황입니다. 전 내일 FMC 회의 결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주시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